싱크탱크 용산 포럼의 간사 오경영입니다. 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한겨울의 싱크탱크 용산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겨울 TV를 통해서 여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용산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용산 포럼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6시 반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늘 싱크탱크에 모신 강사님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신데요. 제가 짧게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까지 두루 역임하셨습니다. 예, 오늘 포럼에선 특별히 북한을 바로 알고 통일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태영호 위원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앞으로 모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리모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황교안 대표님께서 지금 이끄시는 이런 포럼에 와서 강연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와 황교안 대표님은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까지 정치를 뭐 길게 보면 한 4년 조금 더 됐고 정치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났지만 우리 황교안 대표님처럼 정말 의리가 있으시고 또 정치적 그런 철학적 비전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분을 저는 처음 뵀습니다. 제가 황교안 대표님 시절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 누구나 함부로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강남갑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고 제가 공천을 받은 이후에 대표님께서 공천 주셨다고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흔들어 보려고 다른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거기다가 꽂아 넣으려 보려고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계속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대표님을 흔들었지만은 대표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시고 저를 보고 계속 힘내라고 이제 지원해 주셨고 또 선거가 그때 한참일 때 정말 시간을 다투면서 대표님도 선거 다닐 그런 매우 바쁘신 속에서도 저를 지금도 기억에 저는 생생한데 조용히 저를 불러서 옆에서 이렇게 막 공천을 취소해라 어쩌라면서 막 흔드는데 절대 흔들리지 말고 대표님께서 끝까지 꽂히겠으니까 저를 보고도 힘내서 절대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고 그때 저한테 힘을 주시던 그런 생각이 지금 뒤돌아보면서 나고 그래서 제가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저한테 뭘 이렇게 조금이라도 업무를 주시면 제가 만사 일정을 다 취소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달리다고 이렇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 교수님께서 저를 보고 이제 강연을 준비해달라 해서 제가 어떤 강연을 좀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강연은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북한을 바로 알고 통일을 준비하자 이런 강연을 주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일반 국민들을 많이 만나보면 국민들께서 대단히 지금 불안해하십니다. 현 남북 상황에 대해서 또 얼마 전에 푸틴이 북한에 왔다 갔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다가 또 무슨 일이 터지는 거 아니냐 저 거대한 러시아가 다시 이전 소련과 같은 거대한 붉은 악마로 재부활해가지고 그래서 북한을 저렇게 밀어주는데 6.25와 같은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시고 있지 않느냐.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정은이가 하루가 멀다하게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또 곧 보기에는 북한 체제가 김정은도 이제는 한 10년 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치 체제를 공고해서 결국은 남북 간의 분단 상황이 더 고착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걸 많이 걱정하면서 오늘 제 통일의 주제는 북한이라는 이 실체를 봤을 때 과연 점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자기 체제를 공고해서 밝아오는 새벽의 아침처럼 앞으로 정말 앞날이 훤히 트여지는 이런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점점 더 북한은 쇠퇴몰락 결국은 붕괴로 가느냐 암흑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밝은 세상으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하자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PPT를 이제 띄워놨는데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그 외교 정치학적으로 들여다볼 때 남북 간의 대결 또 북한에 처해 있는 현 위치 이런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지금 남과 북의 이 경제적 격차를 보면 이렇게 경제적 격차를 제가 이쪽에다 비하는데 점점 이제 벌어져서 이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접경 지역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 이 정도로 경제적이나 또 사회 문화적 격차가 이 정도로 큰 그런 두 땅덩어리가 하나로 붙어있는 지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을 지금 우리가 북한으로 보지 않고 북한의 경제력이라든가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지구에서 어디쯤 있는 나라와 비슷할까요?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느 나라 정도쯤은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엔에서 이제 발표한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20권 등에 있습니다. 경제력은 뭐 우리는 민주주의 지수보다도 우리는 경제력 지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고 민주주의 지수는 20권에 이 20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바로 저 밑에 거의 0 수준에서 조금 올라온 이런 나라들입니다. 세계 최하위권 나라들. 그러면 북한이 지금 위치해 있는 0부터 2, 요 수치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북한을 바라볼 때 남과 북의 휴전선을 통해서 붙어 있고 언어도 같고 같은 민족이 있지만은 북한의 현 발전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정도 되는 나라와 두 땅덩어리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대단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붙어 있고 중국과 북한이 붙어 있고 뭐 중국과 뭐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다 이 육지를 이렇게 붙어 있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에서는 발전적인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 남과 북처럼 저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 나라들은 거의나 없습니다. 왜? 한쪽 지역이 발전하면 그쪽 지역도 일정한 정도 가면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민주주의나 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났을 때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판단해요. 만약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같은 나라하고 육지로 붙어있다 라고 한다면 시에라리온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국가가 국가로서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보통 국가로서의 존재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우선 1차적으로 주변 나라가 자기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이 잘 산다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움직일 거예요. 그 잘 사는 쪽으로. 다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누가 그 못 사는 쪽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동할 거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슨 일이면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거기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뭔가 하면 북한에서 저처럼 탈북민들이 북한을 떠나서 지금 계속 한국으로 오고 있는 이런 사람의 이동 현상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계속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하고 빠져나가고 싶어하는데 권력을 쥔 상층은 그 권력을 유지하자고 하니 그런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결국은 인류 발전에서 역주행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국가 권력이 자국 국민들에 대한 탄압과 통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다른 중국이나 또 베트남이나 쿠바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 같은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하고 비교해 볼 때도 대단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느냐? 아무리 공산주의라고 해도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정권의 초기에는 자국 국민들에 대한 탄압, 총살 이런 걸 엄청 합니다. 정권 공부하면서. 그러나 일정한 정도 정권 안정기기가 들어서면 공산국가들에서도 국민들에 대한 자유부여 지수가 서서히 늘어나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거 보세요. 중국 같은 거는 지금도 일당제 공산국가였지만 중국 같은 데서는 공산당원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에 이주해 가고 유학 가고 한국에 식당에 서빙하려고 오고 아무런 제한도 없어요. 당에 찾아가서 자, 내가 돈 벌러 한국에 가서 1년 동안 돈 좀 벌고 오겠습니다 라고 신고만 하면 공산당이 갔다 오세요. 다 이렇게 허용해 줍니다. 마음대로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와라. 이렇게 통제가 다 완화되어야 돼요.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다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베트남, 캄보디아의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시집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은 무너지질 않아요. 예, 그렇게 공산당들 전생으로 다 가라고 내버렸는데 왜?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런데 만일 중국처럼 북한 당국도 북한 주민들에게 아이고 마음대로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시 오세요라고 자유를 준다면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나라가 국가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의 대단히 특이한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북한은 공산국가니까 떠나고 싶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에 이주해 가겠지. 이게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이주해 왔지만 또 일정한 정도 돈을 벌면 또 고향에 다시 가서 상가도 차리고 도로도 가지고 식당도 차리고 이렇게 되니까 마음대로 가게 하는데 북한은 절대 이걸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최근에 북한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보겠는가라는 걸 이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북한의 대남 전략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 어물풍선이에요. 똥풍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의 전당 싸움은요, 1954년 7월 27일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보내고 북한도 보내고.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서 보내는 전단이 서울 거의 근교까지도 와서 떨어지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주워 보고 그게 동화되거나 거기에 건강을 발시한 주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북한은 우리가 전단 보내는 걸 저렇게 반응하고 그걸 중지시키기 위해서 쓰레기까지 내려보내느냐. 지난 시기는 안 그랬거든요. 북한이. 우리도 보내고 북한도 보내고 왜 최근에 와서 이 전단에 북한이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이래서 과잉 반응을 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작다는 것을 우리나라 통일부나 국가정부에서 분석을 하니까 이상하게 양말이 떨어지는 걸 기울인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정보를 북한이 못 사는 정보가 다 우리나라가 알게 된대요. 전 세계에. 그거 한 가지만 제가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솔직히 얘기하면 쓰레기도 귀한 나라입니다. 쓰레기도 귀한 나라예요. 정보들이 많이. 제가 이해하면 우리는 특히 최근에 쿠팡이 생겨가지고 요만한 거 뭘 사도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나 이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다 주문하면 그러면 요만한 거 뭘 하나 주문해도 포장이 이만하다 나니까 우리는 쓰레기가 엄청 나와요. 최근에는 식당도 저 별로 안 가거든요. 다 배달의 민족 앱 깔아가지고 다 주문해 먹지.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쓰레기가 나옵니다. 근데 북한과 같이 못 사는 나라에 쓰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우리 집에서 하루에 나오는 그 쓰레기량이 북한에 있을 때 한 달 동안 모은 쓰레기 양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실제 쓰레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국이
주민들한테다가 쓰레기를 좀 내라고 하니까 양말 깨진 거 기어 신던 거 집에서 쓰레기 낼 거 없으니까 종이장 휴지를 이렇게 막 찢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쓰레기도 없는 나라인데 제가 질문은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쓰레기까지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과잉 반응을 안 하던 북한이 최근 연간에 와서 우리 전단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거든요. 지난 시기에 우리도 보내고 북한도 보내고 뭐 항상 뭐 늘상 보내던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왜 이게 난가북에 핫한 이슈로 떠올랐을까? 붕괴 조짐이 있어서. 어떻게? 붕괴 조짐이 있어서. 아니야. 그러니까 왜 전단이 북한 주민들한테 가면 붕괴 조짐으로 갈까요? 그게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집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젊은 세대들이 의식 개혁이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난가북이 지금까지 전단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 전단에 대해서 반겼을까요? 안 반겼을까요? 별로. 또 북한 전단이 우리한테는 우리 국민들이 신경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단이 북한에 갔다. 동네에 전단이 떨어졌다면 그 동네에서 그 전단이 떨어졌다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왜 좋아하지? 그 바로 그겁니다. 예. 예? 크게 말씀하세요. 다른 데를 보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 사람들은 야 이거 언제면 전단이 또 오느냐. 우리 동네도 지나가다가 좀 상공에서 전단이 좀 확 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단에다가 우리가 미국 US 달러를 $1달러짜리, $2달러짜리, $5달러짜리를 이렇게 비닐, 플라스틱 그 주문에 의해서 거기다 하나씩 줘버립니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는 북한 사람들이 전단을 우리가 달러여서 보내서 달러 가져라고 해도 달러를 쓸 데가 없었어요. 이거 뭐 어디다 쓰지? 그런데 지금은 동네마다 장마당이 다 있는데 그 장마당에서 가장 좋은 화폐는 뭘까요? 달러, 중국 돈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단이 어디 그 동네에 떨어졌다면 막 사람들이 난리가 저마다 하나 줄게. 왜? 그 $5달러짜리만 하나 주면 한 가족이 한 주일 동안 잘 먹을 수 있어요. 먹지 못했던 고기도 사 먹을 수 있고 술도 사 먹을 수 있고 하니까 눈을 그저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자, 달러가 들어가서 그런다. 두 번째는 예? 전단에 쌀은 많이 먹다. 두 번째는 USB 바로 그겁니다. 전단에다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신에 최근에 나온 영화 이런 거를 USB를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기에 USB를 보냈을 때는 북한 사람들이 지금부터 이거 뭐요? 이거 어디다 쓰지 했어요. 지금 USB 보냈는데 왜 북한 사람들이 지금 막 반길까요? 풍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난 시기에는 북한 사람들이 USB를 보내주어도 그걸 볼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거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있는 겁니다. USB만 있으면 꼭꼭 밤에 전기 안 보내줘도 다 볼 수 있는 수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북한과 이전의 북한의 달라진 모습은 뭐냐? 지금의 북한은 전당만 오면 만세부로는 지금 북한이 된 겁니다. 또 세 번째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이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보내는 전단이 북한에 멀리까지 날아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간다. 그럼 어디 떨어질까요? 이게 대부분은 전단이. 예? 개성이나 평양? 대부분은 크게 멀리 못 가고 휴전선 일대에 있는 군대 밀집 지역에 떨어집니다. 이게. 그런데 북한은요, 휴전선 일대에 군인들이 한 70만이 밀집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대가 있는 곳에 가서 전단이 떨어져요. 그러면 전단이 떨어지면 그 부대 군인들이 반길까요? 반기지 않을까요? 왜 반길까요? 군인들이. 너무 신기해요. 지난 시기 북한 군인들이 전단에 떨어졌을 때 반겼을까요? 안 반겼을까요? 지난 시기도 반겼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반기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단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북한군은 복지가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배불리 먹는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내가 군인이 자기 병영 뒷산에 전단이 떨어졌는데 그거 올라가서 주워서 거기서 내가 5불을 주머니에 넣었다 라고 하면 지금은
군 병력 밖에만 나가도 그 동네 할머니들은 아주머니들이 콩나물도 가지고 나와 앉아있고 떡도 가지고 앉아있고 만두도 쭉 음식물이 병력 밖에 있어요. 그러면 군인들한테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럼 달러 전당만 있으면 $5달러짜리만 있으면 소대장이 야 너 나가서 좀 먹을 거 사와 하고 가져가면 그 소대가 그날 저녁 서조에 안주까지 바쳐서 잘 먹을 수 있어요. 아 최고지. 자 그러면 자 전단이 부대 뒷산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밤에 군무서는 당직병이 가서 장교한테 딱 보고하고 어제 새벽에 전단이 떨어졌습니다. 뒷산에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중대장의 첫 반응은 어떨 것 같으세요? 뒷산에 전단 떨어졌다. 예? 그 중대장의 첫 반응은요, 야 오늘 애들 일찍 깨우지 마라 하고 자기 마누라한테 먼저 가. 야 여보 빨리 올라가. 저거 빨리 먼저 주소. 예. 빨리 갖고 오라. 말레. 그러니까 뭐냐? 왜 중대장 뭐 한 달 동안 자기 뭐 열심히 고 해야 한 달 동안 월급 가지고 한 줄도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마누라 원래 보내고 애들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군인들 원래 보내는데 군인들을 보고 올렸는데 군인들이 10개 줬으면 북한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10개 한 병사가 딱 보고 아 이거 분명 뒷산에 한 2,000장이 떨어졌는데 군인들 원래서 주워가지고 내려오는 거 보니까 중대장한테 바치는 거 20장도 안 돼.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제가 꿀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단은요 북한 체제를 흔들고 북한 군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평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과 북의 지금 경제적 격차나 문화나 이런 사회 발전 정도가 비슷하다면 이렇잖아요. 이렇게 차이 났기 때문에 우리 전단이 보내면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언제는 본전이 또 올까 만세 부르는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단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북한 우리 사람들이 제일 관심 돌리는 게 왜 최근에 북한이 국가관계로 남북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김정은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관계로 영원히 갈라집시다. 예. 지금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영토가 한반도 전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 헌법에도 북한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는 남과 북에 지금 두 정권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주인이야 라고 저주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이런 사람. 근데 지금 북한이 나오는 건 뭐냐? 한국도 헌법을 고치고 북한도 고쳐서 휴전선을 결정문에서 이제 두 개 국가로 갈라지자. 이게 김정은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개 국가론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나 남과 북은 체제는 서로 다르지만 꼭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같은 문화다. 뭐 그래서 연방제 방안이라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선대인 할아버지나 아버지 사상을 뒤집어 엎고 지금 두 개 국가로 갈라지자. 이걸 김정은이가 요구했고 근데 왜 이렇게 두 개 국가로 갈라지자고 할까요?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지금 바로 이 핵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핵을 다 지금 만든 다음에 미사일 다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지금 이 두 개 국가로 갈라지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핵무기를 쓰자면 핵무기를 언제 누구를 향해서 어떤 조건으로 핵무기를 쓰겠느냐라는 걸 정립해 놓은 것을 보고 핵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독트린. 그래서 핵국가들은 다 독트린이 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뭐 프랑스, 영국 다. 그러니까 북한도 자기네는 이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핵 독트린이라는 걸 만든 게 바로 저렇게 핵무력 정책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읽어보면요, 이 법에 핵무기를 언제 쓰겠냐? 5번째 핵무기 사용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 원칙.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핵무기를 비핵 국가들을 향해 쓰겠다. 비핵 국가들. 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 한국을 국가로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우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적대 세력이라고 해요. 세력. 국가가 아니고. 왜냐하면 북한도 한국 정부가 불법 감정하고 있다고, 또 우리도 북한 반국가 단체가 불법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핵무기를 딱 만들어 가지고 완성한 다음부터는 누구를 향해서 쓰겠느냐? 세력을 향해서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여기다가 이렇게 비핵 국가를 향해서 쓴다라고 지금 독트린을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다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다가 이걸 발표하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제기되느냐? 한국을 그럼 국가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왜? 헌법은 한국을 국가라고 안 했거든요. 북한법은 적대 세력이라고 했지. 그런데 핵무법에서는 한국을 국가로 만들까? 헌법과 지금 특별법이 상충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향해서 핵을 쓰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핵법을 만들고, 그 법에 맞게 북한의 헌법도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핵 무기를 선제적으로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개 국가로 갈라지려고 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북한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요, 통일전선부라는 이 당 조직을 명칭을 대적지도국이라고 바꾸었습니다. 통일전선부를 대적지도국.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북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통일부가, 우리는 행정기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과 교류하고 협력하고 북한의 사람들을 가고 방문호가 신청을 내는 건 우리는 행정에 보고 통일부. 북한은 이걸 행정에 보는 것이 아니라 당이라는 기구 안에 통일전선부가 당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일부와 북한 통전부가 대치하고 이렇게 업무 파트너도 되기도 하고 대치가 되는데, 이번에 저 통일전선부를 대적지도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 정책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건 이건 김일성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레닌이라는 사람이 192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뭔가면, 공산당이 힘이 약할 때는 상대편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세력을 어떤 방법으로 약화시키고 그들을 전멸하느냐, 그 안에서 상대 적이 3명 있다면 그 3명과 다 싸우지 말아라, 싸울 필요가 없다. 그중 2명과 손을 잡고 1명을 격파시키고, 그러면 2명이 남을 거다. 그러면 그 2명이 있을 때 또 1명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사람을 격파시키고 1대1 됐을 때 마지막 사람을 결국은 먹어라.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통일전선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남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있는 여러 가지 합법적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친북 세력도 만들고 종교 세력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북 세력들을 만들어 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때는 저렇게 평양에다 초청해 가지고 뭐 잘 환대도 해주고 이래 가지고 소위 군사 정권 때는 그런 군사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들하고 손을 잡았고, 그 이후에 정권 교체가 계속 이루어질 때는 그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북한의 정책이 왜 달라졌느냐, 이런 식으로 남한 내에 있는 그런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는 기능을 이제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왜 하지 않겠다고냐?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핵무기라는 특징은 무슨 특징이냐? 핵무기를 서울시 바닥에 떨구면 그 핵무기가 친북 세력과 반북 세력을 가를까요, 안 가를까요? 모조리다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6.25 때처럼 한국을 치고 내려와서 한국을 위해서 점령 통치를 한다던 이 적화통일 전략을 이제 버리고, 김정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핵무기로 완전히 다 불바다 잿가루로 만드는 초토화 전략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통일전선 전략이 필요 없다. 대적지도국 전략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푸틴의 평양 방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래 1991년도에 소련이 이제 해체된 이후에 러시아라는 이 나라는 북한보다는 우리 한국과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 한국과 교류도 많이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서 장사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우리 현대 자동차 공장처럼
러시아 우리 대기업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대단히 좋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고 거의나 북한과 러시아 사이는 교류가 없었어요. 그저 옛날 형 동생이니까 그저 그좀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지금 변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전쟁을 푸틴이 일으킬 때는 한 달이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이 아니라 지금 2년이 넘도록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러시아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거기다가 퍼부었는데 퍼부으면 우크라이나가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또 우크라이나 또 전 세계 서방 진영이 또 대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가 붙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대 서방이 지금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들어가고 러시아에 무기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러시아가 전 세계와 붙다가 보니 그렇게 세계적으로 제일 큰 방산업을 가지고 있다는 러시아가 결국은 거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래식 무력의 기근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기근이 왔느냐? 하루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움할 때 포탄을 서로 지금 쏘는데 러시아가 하루에 포탄을 한 5,000발 정도 쏜다면 우크라이나도 거의 비슷하게 5천만 정도를 러시아 부대 그쪽을 향해 쏩니다. 거의 비등비등하게 쏴요. 그런데 러시아는 한 달에 포탄 생산량이 제일 밤 자지 않고 노동자들이 24시간 만들었다고 해도 12만 발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 달 생산한 포탄량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걸 쏟아부으면요 한 줄이면 다 거들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포탄을 만들겠다고 공장을 짓고 또 뭐 생산 라인을 만들고 하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을 생산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군수공업을 가진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장기간의 재래식 전쟁에 포탄을 생산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중국, 북한, 남한 세 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도 안 돼요. 왜? 우리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걸 가상해가지고 우리는 두산공업동에서 포탄의 포탄을 계속 생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자본주의적인 경제학적 상식으로서는 이런 공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러다가 전쟁이 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에 100만 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과 공장이 다 됐어요. 또 역시 북한도 다 됐어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데도 한 달에 12만 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중국은 되어 있고, 근데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 안 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앞으로 누가 포탄을 더 많이 쓰느냐 하는 것은 남과 북이 어떻게 이게 움직이는가 했다. 그게 푸틴이 지난해 9월 달에 김정은을 만난 이후부터 러시아가 9월부터 1월까지 한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지금 퍼붓는 포탄량이 하루에 1만 발이 됐습니다. 1만 발까지 올라섰어요. 반대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포탄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누구라고 했죠?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포탄을 생산해 줄 수 있는 나라. 남한밖에 다른 나라에서 중국은 팔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조금씩 가지고 있던 걸 주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2,000발밖에 못 쏴요. 러시아는 10,000발을 쏘니까. 상황이 지금 5대1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 보고 만일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을 넘겨준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문제를 제고하겠다라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경고성 발언을 낸 것도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 미국도 생산할 수 없고 독일도 생산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러시아가 북한의 큰 군사기술을 줬다는 증거만 확보하는 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또 전쟁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감사해서 지금 갔는데 이번에 이거 푸틴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방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방문이냐면 북한의 최대 수건이 뭐냐? 핵무기를 만들어서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성공시키면요 전 세계 대국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핵무기를 만들었으면 됐지 그거에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가 뭐 그리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국제적으로 제재를 합니다. 그 나라의 정상적인 발전이 이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재를 풀려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대국들, 형님들 사이에 눈을 감아주고 제재를 가하지 않아야 그 나라가 정상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유엔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5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를 가지면 계속 제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푸틴이 김정은한테 찾아가서 야, 내가 로켓하고 폭탄 좀 많이 생산해서 보내달라 하니까 김정은이 오케이,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내가 핵무기를 만들어 놨는데 핵무기를 인정해 주세요. 내가 핵보유국이라는 걸. 그런데 이번에 푸틴이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핵무기를 인정해 줍니다. 어떻게 인정해 주었느냐? 지금까지 러시아는 유엔이 만들어 놓은 제재에 동참했는데 이제부터는 동참 안 하겠다. 제재 안 하고 제재 밖에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특수한 무역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거는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푸틴이 이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어보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안보 구조가 러시아에게 대단히 불리하다. 러시아 혼자서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뒤에는 소방 진영이라는 큰 군사 집단이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가 다시 새로운 안보 구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푸틴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냉전 시대 때처럼 다국적 군사동맹 조직을 푸틴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떤 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형님 5명이 뭘 합의했는가 하면 손 아래에 있는 동생들은 절대 핵무기를 못 가지게 하자. 이렇게 5명의 형님들이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이제는 푸틴이 김정은이가 손 아래 동맹자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걸 이제는 허용해 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한테 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도 이제 큰 세미나 이제 열는데 9일날에 푸틴의 이 평양 방문, 또 푸틴의 북한의 핵보유 인정이 우리한테 불리하냐 나쁘냐? 죽을 수도 있지. 어떻게 해서? 우리 핵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이건 대단히 위기이자 일단 위기죠. 잘 우리가 활용하면 기회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드는 데서 지금까지 제일 반대인 게 누굴까요? 미국입니다. 네. 미국 때문에 우리 핵만 가지려고 하면 미국이 못 가지겠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형님들끼리 러시아, 미국, 중국 이런 형님들끼리 저들만 가지고 동생들은 못 가지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미국한테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느냐? 아니 러시아도 자기 동생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미국도 동생 한국 동생한테 핵 가지도록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새로운 논구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왜 푸틴이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는 걸 용인했을까요? 자신의 핵을 사용하기 위해서. 네, 핵 그다음에 또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싸워보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뒤에 미국이 있고 그 뒤에 영국, 독일, 프랑스라는 유럽의 거대한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밀어주니 푸틴은 이거 내가 아무리 우크라이나 나라가 작아도 이 나라 뒤에 소방 진영이 있는 한 내가 이기기 힘들구나.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방의 군사적 지원을 분산시키자면 푸틴한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북한과 같은 핵보유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태클을 걸고 도전하고 하면 미국이 어떻게 관심이 할 수 없이 야 이거 이러다가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할 수 없이 미국의 신경은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푸틴은 전반적인 세계를 한번 다 보고 이게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러시아한테 득이 되면 됐지 실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정책적 방향을 지금 러시아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견지에서 또 미국 견지에서 보면 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힘을 집중하고 싶고 그런데 핵을 가진 북한이 한반도에서 장난치고 전쟁을 일으키시죠. 그러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핵이 있어가지고 우리 힘으로 이 지역에서 정세 평화를 안정시키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농고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핵이 필요합니다라고 농고를 가지면 미국 형님들은 동의 안 했을 겁니다. 한국 쌤은 왜? 아니 한국이 왜 핵이 필요해? 우리가 지켜주는데 주한미군이 있는데 이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농고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서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핵이 필요하다 이런 농고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자 봐라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가 손아래 동맹자인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있지 않냐. 이건 뭐냐? 이 핵을 가지고 이 지역 정세를 불안하게 해서 미국이 어느 한 지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산시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북한이 장난치지 못하게 억제하려면 우리도 억제 기능이 있는 핵이 저린다. 그러니까 북한만 보지 말고 러시아나 중국이라는 전 세계를 볼 때 미국이 이제는 한반도 핵 보유국을 용인해 줘야 된다는 새로운 농고를 미국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와 관련한 세미나가 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꼭 이 길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길로 갈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는가 하면요. 남과 북의 이 군사력 관계에서요. 항상 새로운 곳으로 먼저 치고 나간 거 누가 먼저 치고 나갔을까요? 네. 항상 북한이 먼저 시작했어요. 네. 미사일 개발도 먼저 시작하고 장사정표도 먼저 항상 먼저. 그러나 후발주자로서 누가 따라잡고 앞섰을까요? 항상 우리가 따라잡고 앞섰습니다. 왜? 우리는 기술과 경제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보세요. 미사일도 미국이 제일 처음에는 절대 너네는 500km 이상 가지 말았는데 150 항상 우리를 억제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계속 500km, 1000km, 2000km 느리니 미국도 이거 안 되겠으니 결국 우리도 풀어줘서 이제 우리도 미사일 규제에서 완전히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 대등한 위치를 계속 지금 올라서고 가고 있는 이 흐름 지금까지도 흘러왔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어느 때 가면 맞아. 이제는 한국도 핵을 가지고 자체로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걸 인정할 때가 됐고 우리나라는요 지금 경제력도 우월하고 우리나라 재래식무력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 증명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 우리 155mm표 K9과 같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독일 거보다 더 탱크도 더 좋아서 이제 다 우리 탱크 사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플러스 핵만 가지면 우리는 정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못지않는 그런 큰 강국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북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러면 왜 북한이 이렇게 전략을 바꾸고 지금 북한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북한이 언제쯤이면 붕괴될 수 있을까. 이 시간을 한번 우리가 계산해보는 시간을 이제부터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지금요. 나라가 통일되려면 남과 북이 앞으로 통일되면 둘 중에 하나는 망해버려야 돼요. 그게 통일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할까요? 북한이 망할까요? 북한이 망할. 왜 북한이 망할 것 같으세요? 자, 이제 하나가 망해서 통일되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두 나라가 지금 서로 지향점이 점점 한 곳으로 모이면 앞으로 한쪽이 무너져서 통일되는 거고 점점 이 지향점이 서로 다른 역전을 향해서 가면 통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남과 북이 지금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는데 하나의 역전을 향해서 기차가 이렇게 통일이라는 역전을 향해서 오는지 아니면 한 기차는 파주로 가고 한 기차는 부산으로 가는지 이걸 한번 좀 봅시다. 이제부터. 네. 한국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북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면요. 체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70여 년이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일어난 매우 유사한 현상이 지금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첫 보건 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권을 한번 조금 올드먼 뉴스로 한번 보세요. 최근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국가 권력이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쇠락하고 있어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권력, 집단들의 이 권력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강화문 감성에 한번 가보세요.
뭐 매일 의사 집단 무슨 집단 야 그저 밖으로 지키기 위한 싸움이 대단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개인들의 지금 권리가 지금 좀 더 커지는 이런 지금 시스템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민센터 한번 가보세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공무원이 큰 소리 칠까요? 아니면 주민이 와서 큰 소리 칠까요 지금? 예? 주민이요. 누가요? 주민이라서. 주민이 큰 소리 치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 권력이 약해지고 개인의 권력과 이익 집단의 권력이 커지는 게 첫 번째 지금 대한민국의 변화고, 두 번째 대한민국은요 지금 대단히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인공지능이 이렇게 지금 발전한다는데 나는 이 자그마한 핸드폰도 지금 다루기 힘든데 앞으로 뭐 AI 시스템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불안. 세 번째 저출생, 마지막으로 이념 가치 문화. 이런 지금 대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사한 변화가 북한에서도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요 이 기차가 다 같이 부산으로 가는지 파주로 가는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날로 약해지고 있는 국가 권력을 이거 어떻게 강화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국가 권력이 점점 약해지고 개인의 권력이 커지는 이 과정을 국회나 이런 입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적절히 조율해 나가면서 나라가 이제 앞으로 가고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지금의 북한은 바로 지금의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저기다 지금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까지 내걸었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 사람들은 이게 북한 시스템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렇게. 그런데 지금은 그게 김정은 초상화를 걸고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김주애 초상화까지 걸긴. 지금 저렇게 벌써 김주애와 김정은이를 저렇게 사진을 저렇게 액트레이어서 지금 북한에서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최근에 와서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들려나오는 이 얘기를 보면 지금에 와서 북한 사람들이 북한 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대. 북한 법을. 자, 남과 우리는 공화제 국가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우리는 자유민주 공화제 국가라고 돼 있어요. 북한은 공화제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에는 북한도 공화제 국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지도자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헌법을 보면 비밀 투표, 일반 투표, 평등한 투표에서 지도자를 뽑는다.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뽑아본 적이 없잖아요. 군주제처럼 왕이 아들을 임명하고 아들의 손자 이런 식으로. 근데 북한 사람들은 언제 한번 우리 법은 공화제인데 실질은 군주제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북한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북한 사람들이 헌법에는 공화제라고 해놓고 이건 왕조나 똑같잖아요. 이런 의문점들을 지금 대단히 지금 그래서 김정은도 지금 약간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돌파할 것이냐 이걸 대해서 대단히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 북한 사람들 자체가 지난 시기에는 후계자를 김정일 때나 김일성 때는 김일성의 후계자 김정일 뭐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저 김주애를 일반 사람들이 공주라고 부르던데 공주라는 왕이 딱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스스로가 북한이 무슨 공화제 국가냐 왕국까지 그러니까 김주애를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 권력에 대한 정치 권력에 대한 지금 새로운 의식, 비교 이게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다음 하나는요. 지금 북한 두 번째 시스템은 북한의 향후 나아갈 경제 시스템을 어디다 주겠느냐. 이게 지금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의 헌법은 또 북한의 모든 법률은 북한은 우리처럼 시장 경제에 두었을까요? 아니면 사회주의 경제에 두었을까요? 북한은 법은 다 사회주의 경제법으로 되어 있어요. 헌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법도. 그런데 지금 북한 주민의 70%는 사회주의 경제에 의구해서 살까요? 아니면 시장 경제에 의구해서? 완전히 시장 경제에 의구해서 살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시장 경제로 돌고 돌아서 국민의 이제 70% 아마 한 몇 년 지나면 한 80%가 시장 경제에 의구해서 법이 없는 시장 경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할 거냐. 이 문제가 지금 북한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제가 북한 체제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캠보디아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공산당 국가들은요 어떤 식으로 개혁을 했는가 하면 우로부터 밑으로
하향식 개혁을 했습니다. 먼저 법을 먼저 만들었어요. 자, 이제부터 사회주의 경제법을 없애고 중국의 특색에 맞는 중국식 시장경제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주식회사도 나오게 하고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의 지금 시장경제 시스템은 국가가 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보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의해서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변화입니다. 지금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좀 보세요. 자, 맨 처음에 북한의 시장경제가 들어왔을 때 이 사진이 이게 그때 시장경 원초적 아주 원시적인 자본주의인데 이게 2000년대 북한의 배급제도가 무너질 때 나온 건데 이때는 이 장마당을 메뚜기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저 장마당이 진드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메뚜기장과 진드기장의 차이점을 보세요. 왜 북한 사람들이 이걸 메뚜기장이라고 불렀을까요? 여차하면 뛰어야 되니까. 맞죠? 네. 당국이 이걸 법이 없으니까 얘가 불법 노동자 여차하면 도망칠 수 있게 옆에다가 자전거 놓고 집도 다 작아요. 경찰 온다면 바로 메고 뛸 수 있게. 그래서 이때는 전국에 다 메뚜기장으로 돌아왔는데 몇 년 도망치다가 보니까 그들이 아니 우리가 왜 도망치지? 국가에서 월급도 안 주고 공장도 안 들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들이 앉아 뽀티기 한 게 저게 바로 진드기장입니다. 저 사람들이 도망칠 사람들이에요? 도망 안 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메뚜기장으로 변하고 메뚜기장으로 변한 다음에 지금의 북한의 장마당은 이게 지금 장마당입니다. 집 다 짓고 옷 다 입고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하부 시장경제가 뿌리 박혔으면 법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 재래시장이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김정은도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군마다 이제 이런 시장이 2개씩 해서 이제 400개 이런 장마당이 나왔는데 이걸 법으로 어떻게 만들겠느냐. 이게 지금 북한의 가장 큰 이제 고민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AI 시대에 맞는 법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북한의 법적 일꾼들은 이거 법을 어떻게 만들게 헌법과 상충된 일반법을 만들 수도 없고. 일어나야 돼. 시장 경제네. 다음 하나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자, 북한의 문화 체제에서 사회 체제에서 가장 우리가 다른 거는요. 북한은 입법, 행정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계급화해놨습니다. 신분 제도화해놨어요. 우리가 이조조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4개 등급으로 나눠 있었잖아요. 양반, 상놈, 중놈, 노비 이렇게. 북한은 크게 놓고 보면 한 56개 계층으로 나눠 있고 계층별로 보면 핵심, 동료, 그 다음에 적대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누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한 50개. 그래서 북한에는요 고시제도가 없습니다. 행정고시도 없고 사법고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려면 아니 우리 이조조선 때도 과거 이거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를 뽑았는데 왜 북한은 고시제도가 없을까요? 개천에서 용날까. 개천에서 용날까봐. 네. 신분이 바뀌고. 당신들이 그렇게 되어 만약 북한의 행시 고시 제도를 내온다면 북한이 유지될 수 있을 거예요. 왜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과거 제도를 내와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데 왜 과거 제도를 내오면 북한이 망할까요? 세계가 조직. 네. 자, 시험 제도가 내면 핵심 계층이 있고 동료 계층이 있고 적대 계층이 있는데 똑같이 시험 제도를 내면 누가 국가 관리를 많이 될까요? 네? 인구 총체의 수는 핵심 계층은 20%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제 방금 개천에서 용인한다고 신분을 한번 바꿔보자. 신분사단위로 올라가서 유리창을 깨고는 이 열망이 핵심 계층이 강할까요? 동료 계층이 그렇죠.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강한데 그러니까 일단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하면 결국은 이 시스템이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고시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요, 이해하면 자, 제가 북한에서 외교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외교관이 이자처럼 외무고시가 없으니 그러면 북한은 계급에 따라서 외교관으로 될 수 있는 교육 자체도 출생 성분이 나쁘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외교관들
학생들이 키우는 국제관계되는 대학이라든가 외고대학 같은 데는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가 없이 외교관 될 수 있는 집 자녀들만 뽑아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제가 또 경제적인 문제로 돌아갈게요. 장마당이 지금 생겼잖아요. 장마당은 자본주의니까 저저마다 눈 돌아가는 사람이 만들어 팔고 목숨을 걸고 중국에 가서 밀수 장사품을 들여다가 파는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핵심계층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까요? 아니면 동료나 적대계층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까요? 북한 돈이 지금 어디로 흐를 것 같으세요? 장마당 세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자, 내가 신분 상승을 바라는 사람인데 이런 정치적인 그런 행정적인 규제 때문에 신분 상승은 안 돼. 근데 장마당을 통해서 돈은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네? 신분 상승. 어떻게 신분 상승해요? 제주전복하면 지금 목을 날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주전복까지는 안 됐는데 1차적으로는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돈 가진 사람 항상 보세요. 봉건 사회로부터 자본주의로 넘어갈 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거는 뭐냐? 귀족들을 매수합니다. 네. 정치 권력,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돈을 줘서 왜 월급을 안 주니까 돈은 자본주의 시장을 통해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권력을 마비시키고 돈을 벌고 하면 그 권력이 부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부패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만약 공무원들이 월급을 높여줘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환경을 안 된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다 부패됐을 거예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부패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에서 이 부패와의 싸움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뭐 총사랑 뭐 별별 짓 다 해도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뇌물을 주고 자기 그 행정 편의를 얻고 뭐 이거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에서는 북한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바로 이 신분제도가 자본주의가 도입됨으로써 신분제도가 몰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도 지금 이걸 어떻게 돌파하겠냐 이게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다음 하나는요. 제가 아까도 대북전단 때 그 방금 이야기했죠. 왜 지금 대북전단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느냐? 바로 집집마다 컴퓨터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북한은요, 지금까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던 2030 세대가 지금 북한에서 태어나고 있는데 저는 80학번이에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일할 때까지 저는 컴퓨터라는 거 자판기 한 번도 두드려도 못 보고 뭐 저희 집에 컴퓨터도 없었고 그런데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북한도 전 세계를 따라잡고 해킹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교육을 시작하고 결국은 중국에서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북한도 컴퓨터가 만들고 그러면 컴퓨터가 있는 북한하고 지란식이 없었던 북한하고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저는요 컴퓨터가 없는 시대 때 공부했을 때는 정보 얻는 원천이 TV나 신문이나 책이나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결국 당국이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지식도 없고 정보도. 근데 이거 컴퓨터가 들어오면 USB가 있고 SD 카드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누가 뭘 주면 그걸 가지고 집에서 볼 수 있고 혼자 보는 것뿐만 아니라 대량 유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국으로서는 이게 너무 크기가 작으니까 도대체 무슨 영화가 한국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북한 애들이 보고 이게 어떻게 유포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게 왜 북한 체제의 큰 근간을 흔드느냐? 올해 교보문고에서 지금 선출한 5개 그 베스트셀러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놀라움의 힘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게 미국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뭐라고 썼는가면 인간의 정체성이 언제 무너지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이 그것도 사실을 제가 새롭게 알았을 때 이게 뭐지? 막 멘붕이 와서 진짜 막 사람이 어쩔 줄 모를 때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린 게. 근데 컴퓨터가 들어감으로써 북한 애들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볼 때 맨 처음에 첫 한국 영화 드라마 봤을 때 그게 북한 애들인데 충격으로 다가갈까요? 다가가지 않을까요? 완전히 딱 보는 순간에 완전히 흔들립니다. 왜? 지금까지
한국 영화 보기 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는 교육, 북한 TV에서 알려주는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고 길거리에는 거지들이 구르르라며 명동거리에 가면 애들이 눈을 파는데 여러분 이렇게 티켓을 메고 여러분 저한테는 눈이 2개 있는데 한쪽 눈을 사가세요. 뭐 이런 게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한국 드라마 이거 보니까 겨울 연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보면 또 보고 둘 보면 또 세 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북한 지금 젊은이들이 이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자, 인간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충격으로 받아왔다면 지금 북한 애들은 이것을 진짜 한국 잘 사는구나. 아이고 한국 여자들은 왜 저렇게 피부도 좋지? 왜 쟤들은 사장발에 잘 먹힐까? 쟤들은 정말 머리도 염색하고 이렇게 그들이 얻은 지식을 고스란히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얻은 지식을 한번 이렇게 밖으로 표출해 볼까요? 10대하고 20대에는 애들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야, 너 이거 한국 영화 보고 이대로 해다가 큰일 나고 부모들이 아무리 말해도 본능적으로 그때 본능적으로 호기심이 많을 텐데 그때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애들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야 나도 서울에 있는 애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TV 요새 북한 TV는요 북한의 애들이 한국 영화 드라마 보면 그게 왜 나쁘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 만날 조리돌림 하는 건데 북한에서 한국 영화 드라마 본 애들은 어떻게 조리돌림 하는가 한번 북한 TV를 한번 좀 봅시다. 소리가 안 나오네. 컴퓨터 이거 소리. 이거 꺼. 음성 연결이 안 되지 않았어요? 녹음이? 핸드폰 들면 뒤에 안 보입니다. 꺼져 있어. 아니, 될래요? 따로 가리지 않고 소리 조금만 서로 끌어안고 돌아치는 신랑 신부의 모습들은 우뚝해서 숱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나다니며 또 지켜보는 대중 장소들에서 저렇듯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거리낌도 없이 노골적으로 추잡하게 놀아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들의 차림새를 보아서는 도무지 공락의 공민인지 감하기 힘든 정도인데 남녀 간의 진정한 윤회 분위기는 외국산 술이나 포도주쯤은 마셔야 제대로 선다는 집단의 기준을 세웠는지 이 처녀의 손목에는 무려 4개에 달하는 금속 팔찌가 끼워져 있는가 하면 양쪽 귀에는 귀걸이가 2개씩이나 달려있습니다. 신부 이진양이가 자기의 이름을 회계 말투를 그대로 본따서 이진향이라고 써갈겼으나 종이장을 보란듯이 들고 집체 사진까지 남기는다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애들이 한국 영화를 보면 충격받고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해서 가장 지금 정체성이 많이 흔들린 첫 번째 징표는 한국 영화를 보니까 한국에 리씨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있잖아요. 지금 결혼식 날 지금 100년 가약을 맺는데 거기다가 주민등록 이름은 리진향인데 이해 안 되세요? 자기 이름이 리진향인데 이진향이라고 썼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드라마 보면 한국 애들은 다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리씨 같은 사람 다 이씨야. 그러니까 난 원래 리씨가 아니고 이씨였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요, 이 한국과 북한 사이의 성씨가 다른 거예요. 뭐 니가, 너가, 뭐 북한 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는데 소개팅 나가서도 성함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민등록은 니가인데 저는 이철수입니다.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거 성씨를 이제 저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불순록한 건 한국영화법입니다. 한국영화를 어찌나 봤으면 자기 결혼식 날 저렇게 결혼식 그 배경 가약서에다가 리진양이라고 할 걸 이진양이라고 썼냐 이거예요. 예. 이게 바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서대에 그런 게 나오죠. 아파트 현관 출입구에서 어르신들이 들어갔다는 출입구에서 여자 남자가 지금 껴안고 뽀뽀하면서 애주행각을 보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여자 남자가 젊었을 때 보수정류소나 지하철 뭐 아파트 출입구에서 이렇게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하는 게 한 몇 년 됐을까요? 20년?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맨 처음에 그렇게 할 때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무슨 얘기들 하는, 야, 어디서 이러냐 이렇게 소리들 안 치는 거예요. 부럽다고 그러죠. 부럽다. 부럽다. 이게 원래 북한에서는 이거 절대 이런 거 못하게 하는데 지금 애들은 아니 뭐 하면 어떠냐라고 뭐 지금 이제 그렇잖아. 뭐 들어가는 아파트 출입구에서도 빙빙 돌자를 않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아나운서가 말하는 건 더 문제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다. 그 동네에 눈이 바로 베긴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그러잖아. 이제 아나운서가 여자 남자가 그 앞에서 이렇게 뽀뽀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 동네 어른들은 왜 현관 출입구에서 젊은 애들이 저렇게 뽀뽀하고 껴안고 돌아가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한국 세뇌가 돼가지고. 예? 어른들도 이제 같이 그걸 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우리는 헛살았네 저런 것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국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예. 이렇게 문화의 파급력은 대단히 이제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새 북한에서 TV 이제 틀면요 이 미니스커트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저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가면 온 평양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 팬티요 치마요 하면서. 근데 지금 북한 젊은이들의 대학들 지하철 이런 데 가면 북한에서는 규찰대라고 하거든요. 그 대학 입구에 가면 여자애들이 이거 미니스커트 입고 온다고 막 야단치니까 대학 입구에 가면 치마를 내리입었다가 입구 탁 주차할 때 정문을 통과하면 다시 치마를 내려서 대학생들이 치마가 대학 정문을 통과할 때 내려왔다. 통과하자마자 올라갔다. 계속 하루에도 여자들이 치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북한이 지금 변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게 지금 논문에 나온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대결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가 이거 지금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지금 사회 자체가 애들이 저렇게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자기 이름을 이진양인데 이진양이라고 쓰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것도 어른들이 보고 가만히 있고 사회 자체가 지금 김정은이 말하면 북한이 부패되고 썩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북한 체제는 무너진다. 이게 바로 이 김정은의 핵심 사상 소리.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생각해라. 애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를. 자,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저출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생 학교 출산율이 0.7을 지금 무너지고 이제 0.6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요 이상하게도 인류 역사 발전 과정을 쭉 보면 유엔이 봤을 때 인간이 애 낳는 거를 이제는 우리 뭐 둘만 낳자 뭐 셋만 낳자 이렇게 부부간에 토의하고 하는 걸 가족 계획이라고 하는 패밀리 플래닝. 이 가족 계획을 인간이 할 때쯤이면 개인당 소득이 GNI가 10,000불을 넘어설 때부터 약간 그의 후대에 대한 그 규제, 통제 개념을 한다고 합니다. 10,000불 넘었을 때. 근데 뭐 우리는 이제 40,000불로 이제 향해서 가 보니까 우리는 얼마 날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날까 이 생각을 지금 하고. 근데 지금 북한은요 10,000불은커녕 3,000불도 아직 도달 못했습니다. 3,000불도 도달 못한 나라치고 지금 처음으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저출생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유엔에다가는 지금 북한이 1.38이라고 신고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북한은 1% 선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도 이게 어떻게 저렇게 저소득 국가 때는 소득이 낮을 때는 막 애를 낳는데 이렇게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왜 벌써부터 저렇게 저출생 위기가 생겼을까? 북한 지금 젊은이들 애를 안 낳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왜 안 낳을 것 같으세요? 희망이 없지. 네, 맞습니다. 우선 첫째 희망이 없어서 안 납니다. 두 번째는 공산 체제를
어떻게? 환경. 환경. 그냥 뭐 의료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지금 원인이 있는데 우리 한국보다 북한 젊은이들은 더 심해요. 뭐냐? 애 낳아봤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애 낳아봤자 애로부터 덕을 입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애를 낳을 필요가 뭐 있고 결혼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큰일 났습니다. 북한. 이게 남과 북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비슷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북한 출산율은 제가 보건대는 한 0.8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북한은 우리보다 출산 장려 정책이 더 세요. 애 셋만 나면 우리로 말하면 한 130제곱미터 정도 되는 큰 집도 주고 물을 줘요. 그렇게 애 낳은 사람들은 우대 주택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애를 안 낳거든요. 북한은. 그래서 지금 다같이 저출산 문제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북한에 지금 이 변하고 있다는 것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오잖아요. 탈북민들이 오면 여기 지금 남성과 여성 비율은 지금까지 거의 비슷했어요. 탈북민들이 저렇게 남성이 먼저 한 24, 여성이 한 저렇게 75. 요 정도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이제 왔고. 그런데 제일 흥미로운 건 이 연령대를 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탈북민들이 넘어오는 데서 지금 제일 연령대가 높은 게 몇이에요? 41.18%. 20대가 제일 많이 옵니다. 20대가. 네. 그 다음에 몇 대? 10대. 그 다음에 30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40대입니다. 지난 시기에 한 몇 년 전까지 제일 많이 오는 연령대가 지난 시기에는 40대였습니다. 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 30대, 40대가 지금 제일 많이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10대, 20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지역을 놓고 보면 지난 시기에는 쉽게 탈북할 수 있는 우리 북중 국경에 있는 함경도라든가 양강도라든가 평남도 이렇게 바로 집 앞에서 압록강만 넘으면 올 수 있는 데가 제일 많이 왔는데 지금 보세요. 물론 함경부터가 지금 53%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가 많을까요? 해산이라 있는 양강도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17%. 이게 평양에서 탈북한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네. 지금 평양이 지난 시기에는 평양이 거의 버리지 않은 지금 평양이 세 번째로 지금 치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탈북에 온 탈북민 구성을 보세요. 노동자는 지금까지 제일 살기 힘드니까 노동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학생이 두 번째. 학생들이. 결국은 이건 뭐냐?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가 살고 싶으니까 10대, 20대 애들이 결국은 무분별하거든요. 야, 목숨을 걸고 압록강 넘다가 총 맞은 맛을 한번 가본다. 이러면서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점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공포 정치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어서 여러분 제가 강연을 끝내면서 지금 현재 북한에서 변하고 있는 이런 정치, 사회, 문화 또 이런 이념, 가치 이런 변화를 보면서 통일이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빨리 올 것 같은데. 2030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정도면 이게 올 것 같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년 10년 전에. 그럼 왜 10년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체제가 2040년 전에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1990년대 후반기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할 때 전 세계 정치학자들은 북한이 몇 년 못 가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견뎌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견뎌냈는데 그럼 앞으로도 뭐 90년대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지금 북한이 이렇게 2024년 갈 줄이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2024년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럼 향후 앞으로 또 20년 동안 북한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 시기에 버텼어요. 앞으로는 왜 못 버텨요? AI 연구 정보 때문에. 김정은이 컴퓨터. 지난 시기에 90년대 고난의 행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지만 그때 북한 사람들은 이 의식화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국이 어느 정도 잘 사는지, 외국은 어떤지, 외국은 전혀 모르니까 그저 다 무지렁이처럼 그저 당국에서 뭘 주지 않고 그저 이렇게 배급 없으니까 그저 주고 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한류가 들어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고 그새 컴퓨터가 나와서 지금 기존의 세대와 전혀 다른 지금 20대, 30대가 이제 커가고 있는데 10년 지나면요. 이 컴퓨터를 배운 세대들이 앞으로 10년 지나면 국가의 중요 요직과 공권력 기관들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런 컴퓨터 세대가 북한의 인구의 적어도 50% 넘어갈 때 저는 북한에서도 아랍의 혁명과 같은 그런 혁명이 일어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랍의 혁명은요. 아랍의 봄은 매우 단순한 사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일어났죠? 휴대폰이 결국은 아랍에서 혁명을 일으킬 겁니다. 예. 대학생이 리어카 끌면서 하루 종일 장사하다가 그 리어카 뺏기고 매 맞았는데 자기 이거 억울한 심정을 SNS를 통해서 올리고 그 SNS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휴대폰 컴퓨터 세대가 그걸 보고 길거리로 나간 겁니다. 한 명, 딱 한 명이 그 억울함을 분신해서 이제 죽으면서 그 억울함을 쓴 글이.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힘에 의해서 제가 보건대는 10년은 좀 가깝고 한 15년부터 20년 그 사이에 저는 북한은 꼭 이제 쉽게 또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또 뜻하지 않게 불쑥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컴퓨터가 어디서 보급이 저렇게 됐을까요? 컴퓨터요? 예. 우선 제일 처음에 컴퓨터도 없는